자, 24년 1회 유통관리사 3급 기출문제 해설 유통상식 파트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출제 문항수를 한번 보시면, 자, 1, 2챕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챕터였죠. 1, 2챕터에서 7문제, 2문제 합쳐서 9문제, 퍼센테이지로는 45%, 약 과반 정도 출제가 됐고요. 판매원의 자세, 직업윤리, 물론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 3장의 판매원의 자세와 4장의 직업윤리는 이제 합쳐서 8문제 정도, 40% 정도. 하지만 여기서 상식 문제가 대다수였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유통관련법규는 항상 난이도가 고난도이죠. 하지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거였었다. 그래서 얘가 한 15% 정도. 그래서 전략은 뭐 여전히 마찬가지로 1, 2장 열심히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거 맞추고, 상식 문제 빨리 풀어주고, 유통관련법규는 그 많은 법률 중에서 우리가 할 것만 딱딱딱 선택과 집중해서 넘어가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셨으면 되고, 여기에서도 분명 모르는 개념이 한 15% 정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10% 내지 15%. 근데 이거 다 틀리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만 맞추더라도 85점 분량 이상은 우리가 공부한 데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더라도 잘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죠? 자, 유통의 유형 중 직접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직접 유통,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이유는 합격하신 분들은 문제를 더 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다음 몇 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그냥 답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기출도 이론을 공부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죠. 자, 직접 유통은 여기가 핵심이네요. 중간상을 거치지 않는데요. 중간상이라고 한다면 도매, 소매 이 두 개를 거치지 않고, 그럼 제조업자가 바로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가는 게 이게 뭐였어요? 유통 경로의 기본적인 플로우였죠. 하지만 직접 유통은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이다. 직접 유통의 정의입니다. 자, 2번 제조업체는 직접 유통을 통해 이 유통비용, 도매상이 좀 떼가는 것, 소매상이 떼가는 것, 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유통비 절감, 이 두 주체가 사라지니까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저렴하게 납품할 수가 있겠죠. 자, 직접 유통은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이 끼는 간접 유통에 비해 제한된 일부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형 화물들, 특수화물들, 그리고 제조자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강한 화물들, 이런 것들이 주로 직접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도매상의 구색 확대 기능, 소매상의 구색 확대 또는 시장 확대가 필요 없는 그런 물품들이 주로 직접 유통의 대상이 되고, 시장 지배력이 약한 지역이 아니라 강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한테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도소매 안 끼고 바로 제조업자한테 다가와서 사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유통은 4번.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죠. 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죠. 자, 5번. 직접 유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보관, 물류, 판매 등의 기능을 여기서 수행해야죠. 유통 경로 상의 이 중간상, 이 도매업자, 소매업자인 중간상의 역할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물자의 흐름, 즉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보관 등의 어떤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간접 유통이 아닌 직접 유통이니까 직접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유통 경로에서 나타내는 흐름을 전방, 동그라미, 후방,
양방 흐름으로 구분될 때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방은 소비자 쪽에 가까워져야 돼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있고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중간상이죠. 이쪽으로 가는 게 전방입니다. 소비자한테 가까운 게. 이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후방이죠. 양쪽으로 되는 게 뭐예요? 양방이죠. 그럼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넣어볼까요? 자, 물적 소유는 시간 효용을 창출하며 전방 기능 흐름에 해당한다. 물적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시간 효용을 창출시키는 것은 보통 물적 흐름 중에서 보관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보관, 창고에 보관하면서 3월 달에 만들어진 게 9월 달에 쓸 수 있도록 시간적 효용, 시간적 기능을 창출했었죠. 전방 기능 흐름에 해당한다. 물적 소유. 물적 소유도 그렇고요. 일반 상적 흐름,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촉진 이런 것들이 전방 흐름이었습니다. 자, 2번 촉진은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는 기능으로 전방 흐름, 여기서 이쪽 소비자한테 흘러가는 거 있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위험 부담은 제품의 수요 변화 및 가격 변화 등에 따른 각종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으로 후방 기능 흐름에 따른다. 자, 위험 부담은 예를 들어 뭐 재고 위험 부담, 뭐 그런 다양한 위험 부담이 있겠지만 양쪽으로 뭐 제조업자가 보관의 위험, 뭐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가 각각의 보관의 위험, 그런 위험들을 양쪽으로 다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대표적인 양방 흐름입니다. 양방 흐름. 양방 흐름. 3번이 틀렸네요. 자, 주문은 고정 고객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으로 후방 기능 흐름에 따른다. 주문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주문은 후방 흐름이다. 자, 금융은 생산 자금 및 외상 판매. 돈을 주면은 생산할 수 있도록 주면은 그게 생산 자금이고, 외상으로 판매해버리면 그게 외상 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양방 기능 흐름에 해당한다. 위험 부담과 외상 판매,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 위험과 금융적인 부분은 양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통 이제 전방 하나만 물어보거나 뭐 양방만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전방의 개념, 후방의 개념, 양방의 개념 딱 구분해서 공부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3번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왜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필요하느냐? 제품의 구매와 판매에 필요한 정보 탐색의 노력을 증가시켜 준다. 자, 정보 탐색의 노력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증가시킬 거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면 유통 경로, 뭐 도매상, 소매상 필요 없겠죠. 자, 2번 교환 과정에서 거래 비용 및 거래 수를 줄인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 즉 중간상이 있음으로써 뭐가 있어요? 총 거래 횟수 최소화. 총 거래수 최소화 기능이 있었죠. 자, 정답 2번이죠. 자, 반복적인 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구매와 판매를 용이하게 해준다. 거래는 원래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단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거래는 원래 유통 경로상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유통 경로 필요한 이유랑 관련이 없어요. 4번 한 장소에서 최소의 상품을 취급하여 소비자 정보 탐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켜준다. 아니죠? 이게 최대로대로 틀린 겁니다. 최대로 한다면은 재고 부담이 생겨요. 재고 부담이 생겨서 재고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최대 상품을 취급해도 재고 부담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최소 상품을 취급한다고 한다면 뭐가 안 돼요? 구색이 적절하게 안 되기 때문에 쇼핑의 즐거움이나 소비자의 정보 탐색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정한 상품이에요. 최소, 최대도 아니고 적정 상품이다. 적정 상품이다. 적정 상품을 갖춰야 된다. 5번 제조업체의 다품종 소량 생산, 구매자의 소품종 대량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자,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고 싶어 해요. 당연하겠죠. 라인이나 설비는 고정적인데 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편할 거잖아요. 우리가 만두 100개 만드는 것보다 만두 20개, 라면 20개, 김밥 20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식당 가면 아시죠? 빨리 나오려면 메뉴 통일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종업원 분들이.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의 욕구가 있고요. 구매자는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니즈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을 원해요. 다품종 소량을 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서비스의 특징인 이질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 이건 뭐예요?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생산과 소비의 서비스의 프로세스 중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분리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재고 관리가 어려운 것은 뭐예요? 서비스가 소멸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재고 관리가 없고 재고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제거하려면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수요를 제고할 수는 있죠. 자, 3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형성이 있습니다. intangible한 성격이 있는데 유형적 단서를 강조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질성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자, 이질성은 뭐냐면 같은 A라는 의사가 같은 서비스를 했을지라도 B라는 환자가 느끼는 거, C라는 환자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얘는 같다고 생각하고 의술을 펼쳤지만. 그러니까 서비스는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똑같은 의술을 제공하는 A가 9시에 제공했을 때랑 저녁 11시 한참 환자를 많이 보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제공했을 때랑 그 질이 다를 수밖에는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술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힘들어요? 표준화가 어렵죠. 스탠다이드제이션, 표준화하는 게 어렵고 이것의 질을 평탄화하는 작업이 품질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품질에 대해서 평균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질성입니다. 이질성. 같은 서비스를 할지라도 느끼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는다거나 품질 관리가 어렵죠. 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비분리성이죠. 정답은 4번. 자, 도매상의 제조업체를 위한 역할. 제조업체가 있고 도매상의 역할이 있죠. 자, 시장과 상품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매상은 여러 소매상한테 제품을 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품 보관이나 재고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도 있죠. 얘가 10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도매상한테 한 30개 팔아놓으면 제조업자는 70개, 도매상은 30개 가짐으로써 이 제조업자는 뭐예요? 30개만큼 재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도매상한테 넘기면서. 자, 3번. 판매 활성화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아니죠. 판매 활성화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얘가 대신 팔아주는 건데, 그죠? 얘가 지금 대신 팔아주는 건데 뭐하러 제조상한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얘가 시장을 넓혀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컨설팅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버린다면 얘는 도매상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 컨설팅 솔루션대로 얘가 해버리면 되지. 그죠? 3번 틀렸죠. 자, 4번. 시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죠. 제조업자 혼자였다면 시장 확대 어렵겠지만 도매상이 한 거점을 딱 가지고 여러 소매상한테 함으로써 각각의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 자, 그리고 원활한 주문 처리를 도매상이 제조업체 대신해서 받아주기도 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통업자 상표, 프라이빗 브랜드, PB에 대한 내용이죠. 맨날 나오는 거, 6번 별표입니다.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통업자들의 파워가 커질수록, 자, 이거의 반대인 NB, 내셔널 브랜드, 즉 제조업자 브랜드가 죽고 유통업자 상표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1번 맞고요. 2번, 유통업자 상표는 제조업자에 대한 유통업체의 교섭력을 높이죠. 유통업체가 자기 상표를 갖고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제조업체로부터. 그리고 이 유통업자 브랜드가 잘 팔리면 어때요? 이 유통업자한테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체는 일정 수준의 거래선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섭력 확보가 되죠. 3번, 제조업자 상표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포내, 이거 맞죠? 여기까지. 점포내의 좋은 위치에 진열되지 못하여 고객의 반응이 없는데 다소 불리하다. 대표적으로 노브랜드라는 유통업체 브랜드. PB는 예를 들어 노브랜드 매장 가면 노브랜드 물품을 제일 앞에 세워놔요.
그죠? NB 물품은 뒤에다 세워놓고. 왜요? 엿장수가 팔고 싶은 엿을 앞에 놓는 게 뭔 잘못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위치에 진열됩니다. 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브랜드 차려가지고 노브랜드를 앞에 세우고 싶지 다른 브랜드 선전해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정답 3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유통업자 상표의 경우 상품기획은 유통업체가 하고 생산만 제조업체에서 하기로 한다. 이게 뭐예요? OEM이죠, OEM. 위탁 생산 방식. 유통업체가 생산업체한테 부탁하는 거죠. 우리 브랜드로 해서 팔 거니까 니네들이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OEM입니다. OEM.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산업체가 OEM 업체가 되겠죠. 자, 소매 점포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겠고요. 정답은 3번. 자, 7번.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바람직한 판매원 행동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판매원은 고객과 처음으로 대면할 때 제품 구매 유도와 함께 관계 형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이게 나중에는 이 관계 형성을 계속 하다 보면 교환적 거래에서 관계적 거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CRM, 즉 고객관계 관리로도 확장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제품을 소개할 때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직접 시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3번. 구매 설득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모두 인정하고 수용해서는 안 되죠. 부정적인 반응, 즉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가격 저항이 있으면 어때요? 설득 과정에서 가격 저항, 너무 비싸요 하면 뭐예요? 가격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보다는 이 물품이 주는 효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격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의제기에 대해서 좀 방어 논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3번 틀렸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려면 판매원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강압적인 구매 권유는 부정적인 태도 갖게 할 수 있고요. 사후 관리는 잘 한다고 한다면 클레임 관리, 사후 관리를 통해서 침묵의 손님들을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중간상에 수행하는 분류 기능 중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특정한 재고들로 구분하는 작업. 밑줄. 특정한 제품군들로 구분하는 작업. 이 제품은 뭐냐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그러면 구색입니다. 이거.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카테고리화하는 거. 구색입니다. 초콜릿이면 초콜릿 카테고리, 페르로세 3구짜리, 5구짜리, 11구짜리, 가나 초콜릿 등등등 구색해가지고 어떤 고객이 딱 매장 들어서 초콜릿 먹고 싶어. 그럼 초콜릿이 모여있는 매대에 가면은 모든 초콜릿이 구색대로 다 있죠. 가나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화이트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액체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페르로세 먹고 싶은 사람, 딱딱한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다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상품 구색이죠, 구색. 정답은 4번이고요. 분류는 뭐예요? 이질적인 여러 물품들을 동질성 있는 물품으로 구분하는 거. 집적은 뭐예요? 얘는 키워드는 축적입니다. 축적. 모아서 쌓는 걸 얘기하죠. 모아서 쌓는 거. 집적. accumulation. 모아서 쌓다. 분할은 또는 분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배. 판매를 위해서 구분하는 거. 판매를 위해서 구분하는 거. 분할이죠. 판매를 위해서 구분하는 거. 판매를 위해서 예를 들어 형태 같은 것들이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분배 다음에 구색이 일어날 수 있죠. 분배를 해놓고 초콜릿 3구짜리 다 모아놓고 5구짜리 모아놓고 11구짜리 모아놓고 이제 분배가 끝나면 구색을 하는 거죠. 3구짜리 2개 앞에다 세워놓고 5구짜리 이렇게 세워놓고 10구짜리 그 다음에 액체 초콜릿 퍼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밑에다 놓고 그 다음 렉 선반에는 또 놓고 이러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배가 끝나줘야 구색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일단 중요한 거 뭐예요? 특정한 제품군들로. 이게 뭐예요? 카테고리별로. 초콜릿이면 초콜릿, 우유면은 우유.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 놔서 이 고객들이 딱 보고 여기 상품 구색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색입니다. 자, 고객을 대할 때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합한 호칭 사용. 당연하죠. 2번. 고객에게 친밀감을 보이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다가선다. 이거 상식이죠, 상식. 가까이 서면 안 되죠. 왜요? 부담 가지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판매 지향적 자세보다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지향적 자세로 돼야 된다. 판매, 영업적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은 약간 고객 중심에서 설명하는 얘기예요. 자, 정답은 2번. 자, 10번. 경청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연스러운 자세로 고객에게 집중하면서 말의 의도를 파악한다. 2번. 고객의 말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듣는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역지사지의 원칙이었죠.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드백 해줘야 되고요. 고객의 말에 호응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그리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말이 끝난 뒤에 묻는다. 그리고 고객과 눈을 맞춘 상태에서 공감하며 듣는다. 정답은 2번. 자, 11번.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자, 밑줄. 윤리경영의 핵심은 결국에는 기업한테 법적인 책임 이상의 것들을 조금 요구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까지 좀 져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놀지 말고 좀 사회적 공헌도 하고 이런 부분들. 2번. 윤리경영은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높여 고객의 충성도. 어떤 간접적인 요소였죠. 간접 요소. 뭐예요? 고객 만족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 요소와 간접 요소로 나눠졌었죠. 고객 만족은 직접 요소, 예를 들어 상품에 있어서의 직접 요소, 뭐 소프트한 요소, 하드한 요소가 있었고, 서비스에 대한 요소, AS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간접 요소 있었죠. 뭐요? 기업의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고되면 간접적으로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가 쉽다고 공부한 적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이 이미지를 높여준다면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왜요? 고객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자, 3번. 기업과 사회 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윤리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윤리 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죠. 5번. 기업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해결한다? 아니죠. 윤리 경영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도 챙기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영향, 선한 영향력도 주고 상호의존성도 높이고 신뢰성도 높여가지고 사전적으로 이 기업이 뭘 하더라도 약간 조금 뭐랄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에서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건 그거는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죠. 사후적으로 아니라 사전적으로 조금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게끔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게 윤리 경영입니다. 정답 5번. 자,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등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일반 윤리는 있죠. 직업 일반 윤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다만 이제 직업별로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직업의 그 특정한 윤리가 또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직업 일반의 윤리는 있고, 바로 3번 넘어가시면 모든 사람은 직업의 성격, 직업의 특징에 따라서 그 직업 윤리가 상이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기본적으로 직업 윤리도 개인 윤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고, 자 5번 보시면 직업 윤리는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특수한 윤리 규범이고, 기본적으로 소명의식, 천직의식, 봉사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모든 직업이 갖춰야 되는 직업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직업의 특징에 따라 강조해야 될 윤리는 이제 직업별 윤리죠. 공직자의 윤리, 의사의 윤리, 교육자의 윤리 다 따로따로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소비자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가가 정해야 하는 물품 등에 대한 표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출제가 돼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틀리더라도 맞출 거 너무 많으니까, 얘는 이제 이 법을 공부 안 했으면 좀 어렵죠. 정답은 5번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표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시. 어떤 물품 등을 샀을 때 그 물품 등 뒷면에 우리 뭐 한글 표시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이런 것들, 그 물품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것들,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것들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원산지 있어야죠. 원산지. 예를 들어 우리 그 수입 과자 보면은 뒤에 보시면은 그 한글 표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입 과자를 누가 수입했는지 수입자랑,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인지, 뭐 메이드 인 타이완, 뭐 대만인지 홍콩인지 중국인지 적어놔야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놔야 됩니다. 원산지랑 기본적인 그걸 수입한 뭐 사업자 이런 원산지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소비자가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 권리.
3번 사용 방법, 사용 보관할 때 주의사항. 예를 들어 고추장 같은 거 사면은 뭐 실온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세요. 그걸 알려줘야만 적절하게 그 보관을 하고 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4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처리기구, 분쟁 해결기구. 그래서 이런 분쟁 해결기구도 있어야 되고요. 분쟁 해결기구에 대한 거 표시해야 되겠죠. 자, 5번은 뭐냐면 자, 물품 등을 사용할 때 지시사항이나 경고, 그 밖에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얘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선지를 잘 만들었는데 얘는 소비자 기본법 10조가 아니라 얘는 국가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안전, 뭐 신체 건강상의 안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사업자한테 이런 것들은 좀 표시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은 틀린 그림 찾기와 같아가지고 얘도 표시해야 되는 것 같지만 얘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지금 10조 안에는 요밖에 없어요. 5항은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10조에 들어가지 않아서 틀리는 겁니다. 국가가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내리는 겁니다. 의무. 정답은 5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고요. 자, 14번 유통산업발전법 또 법에서 출제를 했어요.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통산업의 소비자 편익 증진, 2번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증진, 촉진, 4번 지역별 균형 발전, 5번 건전한 상거래. 그럴싸한데 자 3번도 그럴싸한데 틀렸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우선적 사업기회 제공. 유통산업은요 우리 유통 경로상에 모든 이제 유통 참여하는 애들이 다 골고루 잘 되길 바래요. 중소유통상인이라든가 이렇게. 소상공인에게만 뭐 너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건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법에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법에 안 적혀 있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15번 아래 그 상자에서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의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상거래는 24시간 운영되고요. 전통적인 우리 매장을 둔 오프라인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6시까지 제한된 영업시간입니다. 자, 고객 정보는요. 전자상거래는 영업사원이 획득하고 정보 재입력이 필요하다. 자, 니은이 틀렸죠? 정답 2번이네요. 왜냐면 둘이 바뀌었어요. 자, 전자상거래는 수시로 획득하고 재입력이 필요 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들어오죠. 전통적인 상거래는 영업사원이 획득하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옮겨 적거나 이런 게 필요하죠.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전자상거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전통적인 상거래는 일방적 또는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고객으로 가는 것만 있죠. 전통적인 상거래는. 전자상거래는요. 고객에서 기업한테 피드백하는 게 상당히 많죠. 자, 리을. 고객 대응은 고객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전통적인 상거래는 좀 느리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해가지고 상호작용. 뭔가 물품 바꾸려면은 직접 가서 바꿔요. 뭐 여기 올이 터졌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묻었어요. 이렇게. 자, 판매 거점은 온라인 판매 거점. 얘는 오프라인 판매 공간.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소매와 분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백화점은 편리한 입지, 쾌적한 쇼핑 공간 등 최상의 서비스 품질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맞고요. 자, 전문점은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전문점은 제품 계열은 한정적이에요. 와인이면 와인 하나, 골프 제품이면 골프면은 골프웨어면은 골프웨어 하나. 잡다하게 안 팔아. 이것만 딱 하는 거예요. 어때요? 계열의 폭이 상당히 좁죠? 한정적이죠. 하지만 제품 계열 내에서 이 계열 안에서 이 와인 중에서는 이 깊이가 상상 초월할 만큼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 계열은 한정적이나 깊이는 깊다. 이게 뭐야? 전문점이다. 자, 3번 편의점은 식료품과 편의품 등 한정적인 제품 계열 대규모 매장. 소규모죠? 소규모죠. 기본적으로 편의점은 할인마트나 할인점 또는 할인점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고객에게 뭐 시간적인 편익, 24시간 근무하니까 그런 편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단 편의점 대규모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3번 한정적인 제품 계열을 깊게 취급하며 요건 아까 봤었던 전문점이네. 전문점의 특징인데 할인점보다 저렴한 가격 전략.
전문점인데 저렴한 가격. 이거 두 개가 합하면 뭐였어요? 카테고리 킬러였죠.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격을 확 죽여버린다. 자, 5번.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다품종, 저가격, 저서비스니까 뭐 셀프 서비스, 고회전율 전략을 실행한다. 정답은 3번. 자, 17번. 판매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자주 나오는 오답이죠. 전문용어로 유식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어떤 전문적인 설명을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지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뭐 이건 어쩌고요 저건 어쩌고요. 여러분 판교 사투리라고 아시죠? 판교 사투리. 이게 뭐예요? 애자일하게 뭐 피드백을 뭐 해달라. 애자일하게 피드백 해달라. 이게 뭐예요? 빠르게 좀 답변 줘.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막 영어 섞어 쓰면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판매원이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고객들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은 맞죠? 전문용어 사용 자제하는 거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고객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야 되고요. 4번. 적당한 크기의 음성으로 명확하게 발음하고. 정답 5번이죠. 자, 신조어나 줄임말 같은 일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공적인 자리죠. 친구처럼 대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물없는 자세, 자주 빈출되는 게 허물없는 태도는 판매원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모셔야 되죠, 고객을. 그리고 신조어 쓰면 안 됩니다. 일상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전문용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문용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말하기와 관련된 판매원의 자세입니다. 정답은 5번. 자, 18번. 다음 중 불공정 거래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상 가격으로 매입한, 구매했다는 거죠. 직매입 또는 주문 제조 상품을 할인 행사 등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 낮춰서 지급한 경우. 자,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중간상, 뭐 도매업자, 뭐 소매업자가 있다고 보시면 얘네들이 할인해서 판 거예요. 근데 이 할인은 제조업자가 시켜서 한 거야,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들 목적으로 한 거예요? 지들이 많이 팔려고 한 거죠? 근데 지들이 할인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산 거나 주문해서 제조에서 납품받은 것들을 할인 행사했다는 이유로 납품 대금을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낮춰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제조업자가 억울하죠. 불공정 행위입니다. 불공정 행위. 자, 직매입 납품업체의 납품 과정에서 직매입 납품업체. 여기서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물품이 가는 과정이에요. 상품의 오손, 훼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상품 대금을 감액해서 지급한 경우. 얘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A급 상품에 대해서 100만 원을 얘가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얘가 상처가 나서 오손, 훼손돼가지고 B급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95만 원 줬어. 상품 대금 감액해서 준 거죠. 이건 불공정 거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건 A급에 100만 원 주기로 한 거지 B급에 100만 원 주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5만 원. 예를 들어 매입 애누리 정도의 개념으로 깎아서 줬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2번은 불공정 거래 계약이 아니고요. 자, 주문 제조 거래 계약에 대해서 소매업자의 사정 또는 판매 트렌드 변화 등 이유로, 그러니까 주문 제조한 물품을 받았는데 판매 트렌드 변화로 쉽게 말해서 억가하는 거예요. 억가. 납품 기일을 연기하거나 납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팔리니까 지가. 이게 어려운 표현은 마켓 클레임이라고 해요. 마켓 클레임. 원래 같았으면은 꼬투리를 안 잡아. 근데 지금 판매 트렌드 변화 이런 게 됐다는 이유는 지금 이게 잘 팔린다는 거야, 안 팔린다는 거야. 지금 소비자들이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이유로 자꾸 클레임을 걸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공정 거래죠. 불공정 거래. 자, 직매입 또는 주문 제조 거래 계약을 특정 매입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자,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고 상품을 특정 매입 상품으로 취급하여 반품하는 경우. 직매입은 소매상이 재고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상, 중간상이 재고 부담을 해요. 근데 특정 매입은 재고가 남았으면 그 부담을 제조업자가 합니다. 재고 부담을. 그러니까 원래는 직매입 또는 주문 제조 거래 계약을 소매상 지들이 예를 들어 재고 부담을 하려고 했다가 얘를 특정 매입으로 전환하면서 뭐요? 제조업자한테 재고를 떠넘기려는 거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재고 부담도 얼마나 돈이 많이 손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취급하여 반품하는 경우.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불공정 계약.
자, 5번. 납품업체한테 배타적 거래 계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나한테만 물건 팔아라라고 유도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거래하려는 걸,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랑 막 만나려고 하는 거 보면 막 몰래 뒤에서 막 신발끈 자르고 막 머리카락 잘라버리고 막 싸우지 못하게 막 밀어버리고 막, 그죠? 그런 것들 방해하는 건 불공정 계약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19번.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 원칙이 있죠. 2번. 근로자의 교육과 배치 승진에 있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대우 해서는 안 되고요. 자, 3번 읽어보시고 4번. 자,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그리고 뭐 임신 뭐 육아휴직 이런 걸 줘야 되지. 너 출산하면 너 나가. 이 회사에서 나가. 그렇게 근로계약 체결한 건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맘 놓고 그 회사 다니면서 임신하고 출산하겠어요? 출산율이 너무 적어지게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보다는 과정의 평등, 기회의 평등 이런 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5번.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게 양성평등의 원칙이고요. 자, 바람직한 판매사원의 역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뭐예요? 5번이죠. 고객의 성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관한. 그러니까 적응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적응 판매가 뭐예요? 고객별로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개별 고객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판매 전략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일관적 대응한대요. 안 되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